오늘 주제는 공포 회피형 혼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한 인사와 함께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포 회피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이 되게 길거든요. 타임라인을 고정을 해둘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들으셔도 좋고, 제가 말을 재밌게 잘 못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정주행을 하셔서 애착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지금 애착 유형 콘텐츠를 여러 개 다루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 유형이란 하나의 카테고리가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연애 심리 이런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내 애착 유형에 따라서 내 연애 방식의 문제라든지 상대방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뭘 알아야 처방이 제대로 내려지기 때문에 애착 이론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무튼 오늘 말하는 공포 회피형은 혼란형이라고도 불리죠. 제가 영상을 찍다가 무의식 중에 두 단어가 섞여 나와서 사용이 되더라도 같은 유형이니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 유형은 전체 인구에서 1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일단 공포 회피형은 기본 전제가 불안형, 회피형 이 두 가지 애착을 다 갖고 있는 유형이에요. 복합 유형인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안형이 될 수도 있고 회피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을 만나면서 회피형이었다가 불안형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양가 감정을 다 느낄 수가 있는 유형이거든요.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두 가지 감정이 상충되는 거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라든지, 오래된 직장을 그만둘 때 누군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시원섭섭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서로 상충되는 마음, 이런 게 양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애착 유형 중에서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유형인데, 일단 두 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유형이고 두 유형의 극단성은 잘 안 나타나요. 누가 봐도 회피형 같고 누가 봐도 불안형이다, 이런 극에 닿는 특징이 아닌 헷갈리는 정도. 이 사람 불안형인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것마저도 이 혼란형들의 특징이에요. 당사자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혼란형은 나를 대하는 상대방도 힘들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장 힘든 유형이고 좌절이 제일 큰 유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타인도 부정하고 자기도 부정하는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회피형은 타인 부정, 자기 긍정, 불안형은 타인 긍정, 자기 부정, 누구 하나쯤은 긍정을 하는데 혼란형은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멘탈이 더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도 항상 멘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공포 회피형 혼란형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가정환경 이런 거 다들 중요하게 보잖아요. 애착 유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육자 밑에서 자라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뭔지 짐작이 될 거예요. 공포 회피형은 부모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애를 대할 때 주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어제는 기분 좋게 아우 내 새끼 잘 논다 이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야 너 이딴 식으로 어지르고 놀래? 너 이렇게 어지르면 앞으로 장난감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애가 뭔가를 요구해도 양육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정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협박성 말들도 덤으로 같이 던지는 거죠. 애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이 양육자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엄청 예뻐하다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고 성가셔하고 소리치고, 심한 경우엔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적 폭력도 일삼게 되는 거죠. 양육자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애는 이제 혼란형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장 강하게 애착을 느껴야 될 사람이 부모고,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부모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 이게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안전기지 역할인데, 그런 안전기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전기지 역할을 잘 수행한 부모들의 아이는 자기 표현도 잘하고 행동도 당당하고 사랑도 주고받을 줄 아는 소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안전기지가 뭔지 경험을 하지 못한 애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 반응이 예측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주눅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되면서 살다 보니까 어디서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열등감도 강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혼란형이 탄생을 하는데 폭력적인 부모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애한테는 잘하지만 아빠가 엄마를 습관적으로 때린다든지 부부싸움을 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집을 나간 경험이 있어서 양육자 중 한 사람의 부재를 경험했다든지 언젠가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는 무의식 중에 유기공포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를 만나도 항상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마음 한켠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애한테는 도무지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일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부모 중 누구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애한테 늘 공격적인 말과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혼란형이 되는 원인은 애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점, 양육자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학대를 경험했을 수 있다는 점, 아이의 요구나 행동에 부정적인 피드백 또는 방관, 방임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고 쭉 커오면 애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될 부모가 나에겐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불안정한 애착체계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유지가 되고 굳어지면서 이 마음에 가는 사람을 만나도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유기공포,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애착욕구, 이 둘이 끊임없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형과 회피형 두 가지 모습을 다 나타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공포 회피형의 원인입니다. 내적 작동 모델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첫 애착 대상이자 나의 첫 인간관계겠죠. 여기서 양육자랑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맺어지면 이 애는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대다수의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잘 유지가 돼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주고 받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나의 부모를 통해서 안정된 인간관계상이 뭔지 내가 경험을 해봤고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잘 하는 거죠. 근데 혼란형 애기들은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인간관계가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나 혹은 부모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인 사랑을 받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애들은 인정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결핍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새롭게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이유 없는 친절이라든지 선행 자체가 불편하고 의심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포 회피형 혼란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애정의 표식으로 과한 요구나 테스트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출장가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면 지금 날 보러 와야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감당하기 어려운 테스트를 합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심 어떻게 행동하나 상대를 떠보는 거죠.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사실 실현되기 힘든 테스트잖아요. 이제 이런 기대들이 거절됐다고 판단을 하면 변했다.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도 남들이랑 똑같다. 내가 또 사람을 잘못 선택했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헤어짐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별을 대할 때 모든 원인이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회피형 전형적인 특징인데 혼란형도 이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혼란형도 회피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어딘가 이 세상에 완벽한 나의 짝이 존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의 사람과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 없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나랑 안 맞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약간 흑백 논리라고 해야 되나? 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등을 서로 대화나 타협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이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갈등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부딪혀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 이것도 이제 회피형들 전형적 스킬인데 혼란형도 이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랑 쟤랑은 안 맞았어. 안 맞는 사람이야. 자기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로 내 속마음을 말할 생각은 없지만 상대는 내 감정을 눈치채고 알아서 해주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늘 주말에 데이트를 했다고 치면은 한날은 내 애인이 친구 결혼식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일정이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결혼 끝나고 친구들이랑 뒤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날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은 게 혼란형의 속마음이었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자기 애인한테 표현하진 않아요. 이따 시간 되면 잠깐 볼까?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애인이 일정이 끝나고 은근히 날 만나러 와주기를 기대하고 내 감정을 눈치채서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마음이랑 결과가 다르게 내 애인이 일정을 끝내고 집에 가버렸다. 그럼 갑자기 시큰둥해지고 싸늘해지는 거죠. 이제 못 본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말은 하진 않는데 자기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상대방한테 마치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짜증과 분노와 공격 성향을 나타내면서 풀어내요. 근데 상대는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먼저 항상 빠르게 눈치를 채서 내 감정을 다 파악하고 행동해 주길 원합니다. 만약에 아까 그 상황에서 파트너가 이따 잠깐 볼까? 이런 말을 건네도 그래 보고 싶으니까 잠깐 보자 이러지 못하고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이중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 혼란형들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어릴 때 채우지 못했던 나의 애착의 경험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합니다. 초반에는 잘 티가 안 나요. 어느 시점에 자기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내 애인이고 내 사람이다. 이런 사고가 딱 박히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서 상대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90%가 다 상대방이에요. 모든 일상에서 삶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가동이 돼요. 이건 이제 불안형의 기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로운 것에도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둘의 관계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경계성 인격장애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많다는 거. 혼란형이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경계성 인격장애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말해보면 첫 번째로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상상만으로도 자기가 버림받는 걸 피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쳐요. 미리 버림받을 걸 대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늘 변심했나 안 했나 그걸 눈여겨보는 거죠. 버림받을 것 같으면 선수 쳐서 미리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다 수용을 하고 헌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상화와 평가절하. 상대의 좋은 점만을 보고 만날 때는 세상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상화를 시키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사소한 단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공존을 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세 번째로 충동적이고 극단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에 무척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감정의 민감성이라든지 강렬성,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다 높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양극단을 자주 오고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쉽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그게 또 오래 지속이 되는 편이다 보니까 감정의 압도를 굉장히 잘 당하는 거죠. 애정을 느낄 때도 그 감정이 강렬하고 거절을 당할 때도 그 분노감이 아주 강렬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잘 되지 않을 정도. 여기까지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이에요. 자, 정리하면 혼란형은 애정의 표식으로 과한 요구나 테스트를 자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별을 대할 때 모든 원인이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 세 번째로 내 속마음을 말할 생각은 없지만 상대는 내 감정을 눈치채고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는 거. 네 번째로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어릴 때 형성되지 못한 애착을 상대방을 통해서 해소하려 한다는 것. 다섯 번째로 경계성 인격장애랑 유사하다는 것. 이런 점들이 혼란형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혼란형과 파트너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혼란형이신 분들은 왜 나는 연애만 시작하면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내 연애를 스스로 지옥에 가두는 걸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내가 살 길인 것 같은 느낌.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원인이나 특징만 봐도 이 본인이 가장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그동안 왜 그랬는지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래서 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만 알아도 사람은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런지 원인을 알면 나 자신한테도 그래, 너 충분히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내가 나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혼란형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랑도 못 해보고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연애만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숙제 마냥 평생 찝찝하게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부딪혀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는 끝까지 영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의식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죽음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은 다 하기 마련이거든요. 내 내면 아이가 나 사랑받고 싶다, 나 버림받을까봐 무섭다, 이런 본능적인 감정을 내비치면 현재 내면 어른인 여러분이 계속 모른 척 해왔을 거예요. 설사 알아도 나약하고 성가신 감정쯤으로 치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내 내면의 어른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양육자의 모습과 태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욕구와 감정이 들면 스스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 너 무서웠겠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구나. 너가 지금 거절당해서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실제로도 여러분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면 분노감이 굉장히 크고 과잉적으로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걸 이기지 못하면 또 헤어지자는 말을 뱉어버리는 거죠. 이때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자. 그럼 평온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평정심이 생기면 그때 상대와의 문제를 생각해 봐도 되고, 막상 지나니까 극대노할 일도 아니고 버림받을 공포를 떠올릴 상황도 아니었구나. 이걸 반복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통제하는 법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책이 참 잘 나와요. 내가 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책도 좀 사서 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 정도 수고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내 파트너를 위한 거니까 같이 책도 보시고 내용도 공유를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제 파트너가 저를 위해서 책을 사서 읽어보고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를 찾아본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나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내가 만약에 나 혼란형이라서 이런 이유로 되게 불안해, 이런 말을 해도 별 대수롭지도 않게 그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노력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적극적이라면 나도 같이 동참해서 서로 노력을 해보자. 제가 회피형 영상에서는 좀 회의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혼란형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고쳐나가보자는 말을 하는 이유가, 혼란형은 어쨌든 불안형의 기질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형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되게 원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를 원하지 않는 그 전형적인 회피형보단 개선의 여지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상대가 이끌어준다면 변화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란형 파트너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혼란형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미뤄야 될 때는 왜 그걸 할 수 없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말하기가 난처하고 상대가 불쾌해할까봐 대충 막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약속이나 계획을 명확하게 말하고 지켜준다면 혼란형들도 시간이 갈수록 안심할 거예요. 이 거절이라는 게 사람이 식어서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 스스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거절당해도 애정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이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면 혼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더 강화가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노력한 사람도 결국 나를 포기하네, 난 고쳐질 수 없겠다, 확정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먹으셨다면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쭉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잠깐 거리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혼란형을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계속 힘들게 하면 나도 공격과 분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잠깐 거리를 두더라도 감정적인 모습보단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긴데 만드는 저도 좀 힘들었고 보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힘들어.